재벌 회장은 오직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독일어로 주문을 했다. 웨이트리스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 오만한 남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녀가 무려 7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이었다. 최고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골든 오키드는 부유함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인공 별자리처럼 매달려 있었고 하얀 실크 식탁보와 윤이 나는 은식기 위로 눈부신 빛을 흩뿌렸다. 이곳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찾는 곳이었고 돈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소리를 내는 곳이었으며 한지우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곳이었다. 지우는 오른손에 쟁반을 완벽한 균형으로 얹은 채 테이블 사이를 걸어 다녔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달째 그녀의 일상은 늘 같았다. 일찍 출근하고 쓸고 닦고 서빙하고 미소 짓고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에도 그녀의 자존심만은 상처 입지 않았다. 그 자존심이야말로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유독 붐볐다. 기업가, 정치인, 지역 유명 인사들이 모여 웃고 건배하며 앞치마를 두른 유령이라도 되는 양 자신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방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스테이션에서 요리를 하던 오성호 셰프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는 쳐다보았다. 지우야, 괜찮니? 언제나 따뜻한 포옹처럼 들리는 묵직한 목소리였다. 네, 셰프님. 그냥 평소보다 조금 긴 밤일 뿐이에요. 돈이 사람의 급을 나눈다고 믿는 인간들 밑에서 일할 땐 언제나 밤이 길게 느껴지는 법이지. 오 셰프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늘 하는 말 기억하지? 인간의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저 밖에서 지갑이나 흔들어대는 인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네 손끝에 묻은 품위가 훨씬 더 고귀하다는 걸 잊지 마라.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 셰프는 이곳에서 그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다른 동료들조차 지우를 그저 불평 한마디 없이 쥐꼬리만 한 팁과 경멸 어린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는 조용한 아가씨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강렬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녀의 짙은 눈동자 너머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거물급 인사의 등장을 알리는 특유의 묵직한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의 정문이 열렸다. 지우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두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첫 번째 남자는 완벽하게 뒤로 넘긴 은발머리에 아마도 지우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삶의 무게를 걱정해 본 적 없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오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다. 두 번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층으로 날 때부터 이 세상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재벌 3세의 티가 역력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사적인 농담을 나누며 웃는 사이 레스토랑 매니저가 거의 뛰다시피 그들에게 다가갔다. 최태진 회장님, 오늘 밤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늘 앉으시는 VVIP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태진, 지우도 그 이름은 수없이 들어보았다. 그는 전국구 최고급 외식 프랜차이즈와 부동산을 소유한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으며 소문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여겨지는 이들, 즉 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을 취미처럼 즐기는 냉혈한 이었다. 지우씨, 김수진 매니저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지금 당장 7번 테이블 맡아. 최 회장님 일행이야. 7번이요? 거긴 항상 민호 오빠가 담당하잖아요. 민호는 지금 다른 VIP 테이블에 묶여 있어. 회장님 일행 방금 자리에 앉으셨어. 당장 가. 지우는 위가 꼬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말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의 일이었고 이 레스토랑 안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간절했다. 지우는 두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대화에 빠져 낄낄거리고 있었다.
지우가 테이블 앞에 섰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식탁이나 의자 같은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골든 오키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오늘 테이블을 담당할 한지우라고 합니다. 먼저 마실 것을 준비해 드릴까요? 그제야 최태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단 몇 초 만에 가치를 평가하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이것 보거라, 민재야. 그가 젊은 남자, 즉 그의 아들 최민재에게 말했다. 레스토랑 측에서 꽤 신경을 썼나 보구나. 제일 반반하게 생긴 아가씨를 보낸 걸 보니. 최민재가 픽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메뉴판 글씨나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다행이겠죠. 아버지? 두 남자는 소리내어 웃었다. 지우는 속으로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찔리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지만 프로다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조롱은 이미 견디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여기서 발끈해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어떤 음료로 준비해드릴까요? 그녀가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태진 회장은 메뉴판을 집어들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뚫어지게 살피는 척을 했다. 그러더니 전혀 좋은 뜻이 담기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오랜만에 재밌는 놀이 좀 해볼까? 이 아가씨는 기껏해야 고등학교나 간신히 졸업했을 관상이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내기할래? 아버지도 참 너무 잔인하시네요. 민재가 가식적인 동정심을 섞어 말했다. 숫자 셀 줄은 알겠죠. 우리가 팁으로 한 푼도 안 줄 거란 걸 계산하려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비열한 웃음이 터졌다. 지우는 손에 쥔 주문용 펜을 부러질 듯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태진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치명적인 짓을 저질렀다. 그는 수백억 원대 협상 테이블에서나 지을 법한 포식자의 미소를 띠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독일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독일어가 아니었다. 고도로 격식을 갖춘,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꼬아놓은 고급 독일어였다. Ich möchte eine Flasche von eurem teuersten Wein bestellen, aber ich bezweifle, dass dieses arme Mädchen überhaupt versteht, was ich sage. Wahrscheinlich denkt sie, ich spreche Chinesisch. 이곳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한 병 주문하고 싶은데 이 불쌍한 아가씨가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할지 모르겠구나. 아마 내가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하겠지. 지우는 모든 단어, 그 안에 담긴 경멸의 뉘앙스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들었다. 최민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파한대소했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저 여자 표정 좀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외계어라도 한 줄 알 거예요. 당연하지. 최태진은 만족스러운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한국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를걸. 독일어라니. 그런 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건데 이 여자가 그런 걸 받아봤을 리가 있나.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지우는 그 외국어의 탈을 쓴 모욕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해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거봐라. 최태진이 지우를 마치 실험용 쥐를 관찰하듯 가리켰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아마 지금쯤 달동네 단칸방에 돌아가서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볼지나 생각하고 있겠지.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과거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진정한 힘이란 네가 무엇을 아는지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것을 언제 드러낼지 아는 타이밍에 있는 거지. 그녀의 할머니 이순옥 여사, 지우에게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수십 년간 각국 대사관과 외교관들 사이에서 통역사로 일했지만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인. 무려 9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그 재능을 어린 지우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위대한 여인이었다. 7개 국어. 지우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총 7개 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다.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긴 밤 동안 낡은 녹음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원서들을 읽으며 배운 언어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그녀는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태진이 지루하다는 듯 다시 한국어로 돌아왔다. 네가 쓸모없는 말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뻔하니 쉽게 말해주지. 샤또 마고 2005년산으로 한 병 가져와. 그리고 온도는 완벽하게 맞춰서 가져오도록 해. 이 식당 직원들이 온도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한다면 말이야. 알겠습니다, 고객님.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정해진 걸음걸이로 물러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무서운 속도로 처리하고 있었다. 모욕당한 것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터였다.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고 착각하며 다른 언어로 우월감을 과시하는 저 남자의 의도적인 잔인함은 지우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오성호 셰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네 표정을 봤어. 저 인간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늘 듣던 소리일 뿐이에요. 지우야, 넌 이런 대우를 참아낼 필요가 없어. 다른 일자리도 많잖니. 저희 할머니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없어요. 셰프님도 아시잖아요. 오 셰프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우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 병원비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 지우가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체 뭐라고 짓거리던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이 독일어로 말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서요. 제게 끔찍한 모욕을 쏟아냈죠. 오 셰프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너는? 네,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 셰프는 지우가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걸, 남들이 모르는 그녀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어쩔 작정이니? 지우는 최태진이 주문한 와인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쟁반 위에 놓았다. 일단은 제 일을 해야죠. 그 다음 일은 두고 봐야 알 것 같네요. 테이블로 돌아가 와인을 프로토콜에 맞게 보여주자 최태진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짓으로 대충 따르라고 지시했다. 지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와인을 디캔팅하여 잔에 따르는 동안 최태진은 다시 독일어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Sieh dir ihre Hände an, rau und abgenutzt. Das ist das Leben der Unterschicht. Arbeiten bis sie sterben, ohne jemals etwas Wichtiges zu erreichen. 저 여자의 손을 봐라. 거칠고 다 닳았지. 저게 바로 하층민의 삶이란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가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지.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언어로 대꾸했다. Wenigstens hat sie ein hübsches Gesicht. Wahrscheinlich das einzige, was sie Pia am Leben hat. 그래도 얼굴 하나는 반반하네요. 아마 저 여자 인생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 겁니다. 지우는 완벽하게 무표정을 유지하며 서빙을 마쳤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년간 억눌러 왔고 피하려 했던 어떤 결정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지우가 완벽한 한국어로 물었다. 여기서 제일 비싸고 좋은 코스로 가져와. 최태진은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았다. 진짜 최고여야 할 거다. 내가 이 레스토랑 사장이랑 막역한 사이거든. 실수 하나라도 하면 넌 당장 해고야. 명심하겠습니다, 고객님. 지우는 다시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홀의 사각지대에 서서 보이지 않게 그들의 테이블을 주시했다. 최 씨 부자는 계속해서 웃고 떠들며 독일어로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들이 파멸시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저 재미로 해고해버린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때 지우의 혈관 속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단어가 들려왔다. 최태진이 한 병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다. 성심병원. 지우의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최태진은 병원 지분을 인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의 언어로 수익성 극대화란 돈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무료 자선병동을 폐쇄하겠다는 뜻이었다. Die Alten und Kranken, die sich keine Privatversicherung leisten können,
sind sowieso eine Last für das System. Wenn wir übernehmen, werden wir diese unrentablen Abteilungen schließen. 비싼 민간 보험도 없는 늙고 병든 쓰레기들은 어차피 사회의 짐일 뿐이야. 우리가 병원 경영권을 잡게 되면 돈 안 되는 그 적자 병동들부터 싹 다 폐쇄해버릴 거다. 지우는 온 세상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의 생명은 오직 그 병원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가 폐쇄하려는 그 자선 병동에 달려 있었다. 돈이 있든 없든 환자를 살리려 헌신하는 그곳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억눌러 왔던 고요한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었다. 적절한 타이밍,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엔 완벽한 타이밍이 있는 법이야. 주방으로 돌아가자 김수진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 씨, 최태진 회장님이 널 특별히 부르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제발 분위기 망치지 마. 지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녀가 독일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눈치챈 걸까? 지우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당당한 걸음으로 다시 테이블을 향해 나아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앉아. 최태진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빈 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은 근무 중 고객의 테이블에 착석할 수 없. 앉으라고 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게 프로토콜을 벗어난 기이한 상황이었다. 최태진은 마치 현미경 아래의 곤충을 관찰하듯 그녀를 뚫어지게 살폈다. 우리 부자가 저녁 내내 널 지켜봤다. 너에겐 뭔가 다른 게 있어. 뭔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그게 내 심기를 아주 거슬리게 하는군. 난 항상 사람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편이거든.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오히려 최태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제안을 하나 하지. 그가 오만하게 말을 이었다. 내 레스토랑 체인에서 일할 직원이 필요해. 굽실거릴 줄 알고 입 무겁고 쓸데없는 문제 안 일으킬 인간. 여기서 받는 월급의 3배를 주겠다. 함정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최태진 같은 부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관대한 제안을 던지는 법이 없다.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태진의 입가에 묻어있던 미소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살면서 그에게 아니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라고? 제안은 감사하지만 이곳에 남겠다는 뜻입니다. 최민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아버지, 지금 들으셨어요? 한낮 웨이트리스 주제에 아버지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최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지금 네 분수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계집애야, 난 지금 네게 의향을 묻는 게 아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통보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직후 테이블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고 살벌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조차 대화를 멈추고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최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지우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넌 오늘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누구도 나를 거역할 순 없어. 특히 너 따위 밑바닥 인간은 더더욱. 지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용기가 솟아올랐다. 너 따위라고 하셨습니까? 지우가 또박또박 물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회장님? 아무것도 아닌 인간.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하찮은 서빙 로봇. 지우는 오늘 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가식이 섞이지 않은 진실된 미소였다. 한 가지는 맞추셨네요, 회장님. 네, 저는 웨이트리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틀리셨습니다. 지우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최태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Du wirst bereuen, heute Nacht zur Arbeit gekommen zu sein. Ich werde dafür sorgen, dass du nie wieder in dieser Stadt arbeitest.
오늘 밤 이곳에 출근한 걸 피눈물 나게 후회하게 해주마. 이 바닥에서 2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마침내 그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최태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악센트의 독일어로 대답했다. Ich verstehe jedes Wort, das Sie heute Nacht gesagt haben, Herr Choi. Jede Beleidigung, jeden Plan. Und ich verspreche Ihnen, der Einzige, der etwas bereuen wird, sind Sie. 회장님이 오늘 밤 하신 모든 말씀, 모든 모욕, 모든 계획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훗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될 겁니다. 최태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지우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두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최민재의 손에서 와인잔이 툭 떨어졌고 핏빛 같은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눈 위를 물들이는 피처럼 번져나갔다. 지우는 미련 없이 뒤돌아 주방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레스토랑의 메인홀에 무거운 정적만을 남겨둔 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방금 저지른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밤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태진은 결코 모욕을 조용히 삼키고 넘어갈 인간이 아니었으며 방금 촉발된 이 전쟁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비밀들을 폭로하게 되리라는 것을.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에서 튀니 작은 불꽃은 곧 거대한 화염이 될 것이고 한지우는 기꺼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방의 문이 지우의 등 뒤로 무겁게 닫혔다.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훨씬 더 어둡고 험난한 다음 챕터가 시작됨을 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심장이 관자놀이와 손목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공포가 뒤섞여 전율하는 온몸의 혈관을 때리는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오성호 셰프가 가장 먼저 달려와 단단한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야, 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레스토랑 전체에 숨소리 하나 안 들리더구나. 이런 분위기는 난생 처음이야. 대답해버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늘게 떨렸다. 제가 다 알아들었다고 독일어로 대답해버렸어요. 오 셰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무시무시한 최태진 회장 면전에 대고 독일어로 맞받아쳤다고? 그때 주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수진 매니저가 분노와 패닉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한지우, 너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최 회장님 지금 완전히 폭발해서 당장 오너 나오라고 난리치고 계셔. 매니저님, 그 인간이 저를 먼저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온갖. 그런 인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 상관없. 넌 그분이 누군지 몰라. 매니저가 매몰차게 말을 끊었다. 그분이 맘만 먹으면 우릴 어떻게 밟아버릴 수 있는지 상상이나 가냐고. 지우는 주방의 벽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다른 동료들은 동정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그녀의 용기에 속으로 박수를 보내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매니저님, 오 셰프가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우는 우리 레스토랑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칠 수는. 셰프님은 빠지세요. 이건 셰프님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얼음장 같은 눈으로 지우를 쏘아보았다. 한지우, 넌 무급정직이야. 위에서 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출근하지 마.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 최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꺼지라고. 명치 끝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무급정직, 할머니의 약값, 밀려있는 청구서, 며칠 뒤 내야 할 월세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 단어들이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매니저님, 제발요. 저 이 일자리 잃으면 안 돼요. 저희 할머니 편찮으신 거 알잖아요. 잘난 영웅 행세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지. 매니저가 뒷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당장. 지우는 멍한 눈으로 오 셰프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 역시 무력하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태성그룹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무게 앞에서 한나 셰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올려둔 지우는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심정으로 뒷문을 향했다. 레스토랑 뒷골목은 어둡고 습한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다. 지우는 거친 벽돌 벽에 기대어 밤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마침내 쏟아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넌 오늘 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대가는 치러야 할 거다. 널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최태진, 최민재, 아니면 그들의 수하, 명백한 협박 문자였지만 이미 직장까지 이른 마당에 그들이 더 빼앗아 갈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우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텅 빈 거리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심야 버스를 타기 위해 어둠 속에서 4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으스스한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의외의 광경을 마주했다. 할머니 이순옥 여사가 아직 깨어있는 채로 창가 옆 흔대 의자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오늘따라 일찍 왔네. 병색이 완연하지만 여전히 온기 가득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었니? 지우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름진 두 손을 꼭 쥐었다.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명줄과도 같던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 나 오늘 밤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순옥 할머니의 눈동자는 비록 병마에 지쳐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잃지 않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났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보렴, 지우야.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씨 부자의 등장, 독일어로 쏟아진 모욕, 성심병원 자선 병동의 폐쇄 계획, 그리고 그녀가 독일어로 맞받아친 순간과 해고에 이른 결과까지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놀랍게도 할머니의 표정엔 깊은 자랑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잘했다, 내 새끼. 순옥이 놀라울 정도로 꽉 찬 힘으로 지우의 손을 마주잡았다. 정말 잘했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 나 직장을 잃었어. 앞으로 우리 생활비랑 병원비는 내 말 잘 들어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난 내 평생을 침묵하며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은 그림자처럼 투명해져야 저 최태진 같은 인간들이 마음껏 우월감을 뽐낼 수 있었으니까. 각국 대사들, 대통령들,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인간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지만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지. 그저 커피를 내오고 통역이나 해주는 부속품으로만 여겼어. 두 사람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지우야, 평생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사는 거 내 대해서 끝내야 해. 네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물려준 선물이지. 그 재능은 겁먹고 숨기라고 준 게 아니야. 널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무기처럼 쓰라고 준 거란다. 지우는 쇠약해진 할머니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뼈마디가 만져질 만큼 말랐지만 그 안에 깃든 굳은 의지는 거대한 태산 같았다. 무서워, 할머니. 그 사람은 너무 큰 권력을 가졌어. 우릴 짓밟아 버릴지도 몰라. 명예가 없는 권력은 빈수레의 요란한 소음에 불과하단다. 아가,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도 결국엔 잦아들기 마련이지. 그날 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레스토랑에서의 일, 최태진의 서늘한 표정, 협박 문자, 불확실한 미래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독일어를 알아듣자 분노로 일그러지던 재벌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암담한 현실은 더욱 피부로 와닿았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원이 난처한 얼굴로 길을 막아섰다. 미안해, 지우씨. 위에서 엄명이 내려왔어. 지우씨 소지품이랑 남은 월급, 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줄 거래. 무급 정직이 아니라 해고였다. 지우는 넋이 나간 채 거리를 걸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기껏해야 2주 버틸 생활비가 전부였다. 그 이후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어젯밤의 협박 문자와는 다른 번호. 한지우 씨 되십니까?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태성그룹 법무팀의 강동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오늘 오후 지우 씨와 면담을 원하십니다.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와 면담이요? 무슨 이유로? 자세한 이야기는 오셔서 들으시죠. 태성그룹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시간은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전송된 문자를 노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의 한복판 태성그룹 본사 사옥이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나 출입할 법한 곳이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도망치지 말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지우는 옷장에서 그나마 가장 단정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중고 매장에서 산 구두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난 할 수 있어. 태성그룹의 본사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돈의 힘을 과시하는 기념비 그 자체였다. 회전문 사이로 들어서자 그녀의 아파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고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다. 명품을 두른 안내 데스크 직원이 권태로운 표정으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지우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직원의 표정에 즉각 기묘한 변화가 일었다. 알아차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 아,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27층입니다. 우측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고요하게 수직 상승하는 동안 층수를 알리는 디지털 숫자는 마치 피할 수 없는 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27층 문이 열리자 아래층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미술품 하나가 지우의 평생 수입보다 비쌀 것 같은 복도를 지나 육중한 다크우드 재질의 이중문 앞에 멈춰섰다. 비서가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태진 회장의 집무실은 예상대로 압도적인 크기와 과시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정복을 기다리는 왕국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최태진은 자기 잘난 맛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제단 같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비열한 미소를 띤 아들 민재가 서 있었고 구석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회색 정장의 변호사가 대기 중이었다. 한지우 양, 최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인사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군. 초대가 아니라 강제 소환처럼 들렸다. 최민재가 픽 웃음을 흘렸으나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난 직설적인 걸 좋아해. 물론 힘없는 자의 직설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짓이긴 하지만 말이야. 최태진이 의자의 등을 기댔다. 예의 차릴 것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린 지금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어. 내 경험상 문제라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아예 없애버리거나 철저히 통제하거나. 지우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제가 회장님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젯밤부터 아주 큰 문제가 됐지. 네가 독일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내 알바 아니다. 오히려 그 머리는 칭찬해 줄 만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네가 들어서는 안 될 말까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다. 지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성심병원을 인수해 무료 병동을 없애버리겠다는 그 계획.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 최태진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성심병원 인수에 관한 내 극비 계획을 들었잖아. 그 정보가 엉뚱한 놈들 귀에 들어가면 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지. 전 그런 걸 퍼뜨릴 연줄도 뭣도 없습니다. 그냥 일개 웨이트리스일 뿐이에요. 웨이트리스였지. 민재가 악의적으로 끼어들었다. 지금은 백수주제에. 민재야, 입 다물어라. 최태진이 아들을 쏘아본 후 다시 지우를 향했다. 내 제안은 이렇다. 한지우 양. 단 한 번의 거절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제안이지.
넌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한다. 어젯밤 들은 내용에 대해 평생 입을 다무는 거다. 그 대가로 꽤 두둑한 보상금을 지급하마 네 할머니 병원비를 향후 1년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에 서울의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친필 추천서까지 얹어주지.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할머니 이야기를 아는 거지? 병원비까지? 내가 네 할머니 이순옥 여사에 대해 아는 게 놀라운가 보군. 최태진이 차갑게 웃었다. 오늘 아침 일찍 조사를 마쳤거든. 네가 사는 곳, 네 할머니가 치료받는 병원, 네가 갚아야 할 청구서 액수까지 전부 다 정보가 곧 권력이고 난 그 두 가지를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변호사가 다가와 지우 앞에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두툼한 계약서와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수표였다. 지우는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거액. 저 돈이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할머니를 살리고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본능적으로 끔찍한 위화감이 들었다. 최태진의 눈빛,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는 최민재의 표정.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요? 무겁고 살벌한 정적이 흘렀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최태진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듯 느리게 발음했다. 네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주마. 이미 넌 직장을 잃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도 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네 할머니의 치료. 글쎄, 내가 성심병원을 완전히 인수하고 나면 특정 환자들의 침상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구역질이 났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다. 관용의 탈을 쓴 악랄한 협박이자 갈취였다. 지금 절 협박하시는 거군요. 선택지를 주는 거다. 아주 큰 차이지. 지우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파들파들 떨렸다. 할머니를 생각했다. 언제나 당당하라며 자랑스러워하던 할머니의 미소. 병원을 빼앗겨 길거리에 나앉게 될 불쌍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르쳐준 존엄과 용기. 지우는 결심했다. 싫습니다.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최태진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싫다고 했습니다. 이따위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최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지금 뭘 걷어차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최태진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저는 당신의 돈에 매수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권력에 침묵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병원에 저지르려는 악랄한 짓거리에 동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최태진의 목소리는 절대 영도의 얼음장 같았다. 너는 물론이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마. 지우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Herr Choi, 그든 포두아 도에이샤 다시 한번 선한하이사. Sie haben ihr ganzes Leben lang Menschen wie mich unterdrückt, aber diesmal haben sie sich mit der falschen Person angelegt. Ich werde nicht schweigen, und wenn ich falle, werde ich nicht allein fallen. 최 회장님, 당신은 평생 저 같은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며 살아왔겠지만 이번엔 상대를 단단히 잘못 고르셨습니다. 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제가 추락해야 한다면 결코 혼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그 거대한 괴물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한지우는 결코 순순히 패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러나 지우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 다음 계획을 고민하는 바로 그 시각. 최태진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꿀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여자의 뒷조사, 바닥까지 완전히 탈탈 털어 그가 수화기 너머로 지시했다. 모든 비밀, 모든 약점, 연관된 모든 인간들을 찾아내. 모조리 찾아내서 철저하게 박살 내버릴 테니까. 모니터 화면에는 로비 CCTV에 찍힌 지우의 사진과 성심병원에 들어서는 이순옥 할머니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생존을 위한 사투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생 걸어본 길 중 가장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거인을 도발했으니 이제 그 거인이 그녀를 짓밟기 위해 발을 지켜들 차례였다. 좁은 빌라 문을 열고 들어선 지우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창가에 앉아 있어야 할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서 침대 위에 커다란 낡은 트렁크를 펼쳐놓고 안을 뒤적이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서 계시면 안 되잖아요? 찾을 게 있다,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최근 몇 달간 들어보지 못한 결연함이 배어 있었다. 진작에 네게 보여줬어야 할 물건이야.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 제발 좀 앉으세요. 아니, 이건 내 손으로 직접 찾아야 해. 주름진 손이 빛바랜 서류와 옛날 사진들, 낡은 편지 봉투들을 정신없이 헤집었다. 이내 할머니의 손이 낡은 가죽 서류철 하나를 꽉 움켜쥐었다. 여기 있구나.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리 와서 앉아라. 지우야, 지금부터 내가 해줄 이야기는 네가 아는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란다. 지우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곁에 앉았다.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아주 오래전 일이다.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과거로 향했다. 내가 외교관들 통역사로 일했다고 했지. 학위는 없었지만 국외 국어를 했어.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지. 내 통역사 인생 마지막 몇 년 동안 내가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 말이다. 할머니가 가죽철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옷차림의 할머니 곁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지우는 모르는 얼굴이었다. 이분은 최학수 회장, 바로 최태진의 아버지이자 태성그룹의 선대 회장이다. 지우는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태성그룹에서 일하셨다고요? 5년 동안 최학수 회장의 개인 전담 통역사로 일했다. 수많은 해외 계약, 합작 투자, 은밀한 뒷거래까지 모조리 내 입을 거쳤지.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최학수 회장은 그 아들놈과는 달랐다. 야망이 컸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분은 내게 약속하셨다. 은퇴할 때가 되면 내가 이룩하는데 1조 한 그룹 수익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눠주겠다고. 정식으로 서명된 계약서도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최 회장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지. 그리고 내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러 찾아갔을 때 나를 맞이한 건 당시 20대 중반이던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최태진이었다. 할머니가 서류철에서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회사 직인과 서명이 선명했다. 태성그룹 수익의 5%를 보장한다는 계약서. 하지만 최태진은 이 서류를 보고 내 얼굴에 대고 비웃었단다. 식모나 다름없는 통역사 주제에 어딜 감히 지분을 탐내냐며 법대로 하려든다면 가진 힘을 총동원해 나를 생매장해 버리겠다고 협박했지.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했나요? 최고급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해 나 같은 일개 직원은 이런 계약을 맺을 법적 지위가 없다는 궤변으로 서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지. 명성, 평생 모은 돈, 자존심, 내 모든 걸 빼앗아갔다. 지우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왜 저한테 여태껏 비밀로 하셨어요? 수치스러웠으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당해버린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단다, 지우야. 혹시라도 네가 자라서 최 씨 일가와 엮이게 된다면 그들이 네가 누구인지 알고 끔찍한 해를 가할까봐.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 안다. 그래서 이제 숨김없이 다 말해주는 거란다. 할머니가 가죽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하게 밀봉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건 최태진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물건이다. 이게 뭔데요? 최학수 회장을 모실 때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검은 뒷거래 문서들을 수없이 번역했지. 불법 자금 세탁, 정치인 매수, 해외 조세 도피처 로비, 태성그룹의 밑바닥을 이루는 더러운 진실들이다. 선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땐 의리를 지켜 침묵했지만 최태진이 모든 약속을 짓밟은 이상 나도 더 이상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 봉투를 바라보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겠어요? 최태진이 이걸 알게 되면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병든 노인네다.
하지만 넌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가야 해. 그 괴물놈이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또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한지우 씨 되십니까? 단호하지만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일보의 강혜린 기자라고 합니다. 어젯밤 골든 오키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지우 씨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벌써 알았지?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기자들에겐 정보원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최태진 회장에 대해 지우 씨가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지우 씨 역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10시 시청 앞 희망 다방에서 보죠. 강 기자가 말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할머니의 낡은 서류철 안에는 수십 년 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의 검은 돈 흐름이 명백히 적힌 문서들이 가득했다. 태성그룹은 땀과 노력으로 세워진 기업이 아니었다. 수많은 약자의 고혈과 검은 뒷거래로 쌓아올린 썩은 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나가려 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작은 은빛 펜던트를 건넸다. 내 엄마 유품이다. 내 엄마 한서연. 그 애도 너처럼 참 용감한 아이였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순간도 비겁하게 살지 않았어. 오늘 이 목걸이를 걸고 가렴. 엄마가 널 지켜줄 거다.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 약속해요. 희망다방은 도심 구석에 허름하고 조용한 카페였다. 강혜린 기자는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질끈 묶은 머리, 예리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한지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어젯밤 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 기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레스토랑 안에 제 제보자가 있습니다. 최 씨 부자의 갑질에 신물이 난 사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최태진의 그런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전 3년 동안 태성그룹의 뒤를 캐왔습니다. 부당 해고당한 직원들, 그들의 불법 로비로 파산한 경쟁사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증거는 수두룩하지만 기사화할 수가 없었어요. 핵심 증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전부 돌변하거나 증언을 철회하고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들의 협박과 뒷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겁니까? 어젯밤 지우 씨가 한 행동은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권력자의 면전에 대고 그것도 그들의 언어로 정면에서 맞붙은 사람. 지우 씨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절대 돈으로 매수당하지 않을 확실한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우 씨에게 그런 무기가 있습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가죽철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5년 전 최학수 선대회장의 통역사로 일하며 보관해둔 기밀 문서들이 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조세도 피처 자금 세탁, 불법 계약서들의 원본과 번역본들이죠. 강 기자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태성그룹을 아예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는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최태진이 성심병원을 인수해 무료자선 병동을 강제 폐쇄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강 기자는 즉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부터 어젯밤 있었던 일, 그리고 할머니의 문서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지우는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녹음기를 끄며 강 기자가 말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원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최대한 빨리 제게 넘겨주십시오. 최태진은 분명 반격해 올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지우에게 강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어젯밤 제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제보 전화를 건 번호를 추적해보니 다름 아닌 최민재의 대포폰이었습니다. 그가 지우 씨를 미친 여자 혹은 꽃뱀으로 몰아가려 거짓 정보를 흘리려 하더군요. 지우는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왜 절 믿으신 거죠? 최민재 같은 재벌 3세가 안달이 나서 누군가를 매장하려 든다는 건 그 사람이 최 씨 일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지우는 카페를 나서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제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 그러나 괴물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10시 40분, 지우의 휴대폰에 오성호 셰프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우야, 급히 봐야겠다. 최태진 일가와 네 할머니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어. 밤 11시 레스토랑 불 다 꺼지면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 셰프가 할머니에 대해 뭘 안다는 걸까? 할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급히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거리, 비 온 뒤에 축축한 아스팔트 냄새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할머니의 조언이 귓가를 맴돌았다. 전쟁 중에는 믿었던 사람도 의도치 않게 적이 될 수 있단다. 골든 오키드의 뒷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뒷문 위 비상등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주방은 비상유도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진 채 텅 비어 있었다. 셰프님, 오 셰프님? 그녀가 조심스레 부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오성호 셰프가 아니었다. 비열하게 입꼬리를 말아올린 최민재였다. 지우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려 하자 등 뒤에서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퇴로를 막아섰다. 좋은 밤이군. 한지우 양, 최태진의 서늘한 목소리였다. 우리의 두 번째 초대에 응해줘서 영광이야. 오, 셰프님은 어디 있죠? 지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네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방장 말인가? 최민재가 낄낄거렸다. 지금쯤 자기 집 침대에서 골아떨어져 있을걸. 우리가 자기 폰을 해킹해서 문자를 보낸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함정이었다. 지우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지. 최태진이 품에서 노란색 대형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늘 낮에 네 뒷조사 결과가 내 책상에 올라왔어. 뻔한 빚더미나 흠집을 기대했는데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더군. 그가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어미 한서연.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회장으로 계실 때 비서실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더군. 네 할머니 이순옥의 백으로 들어왔었겠지.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태성그룹에서 일했다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난데없이 무슨 소릴. 이순옥 여사가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얘기했나 보지. 최태진이 조롱 섞인 가짜 동정심을 지어 보였다. 네 어미는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였고 내 아버지는 꽤나 여성 편력이 화려한 분이셨지. 그림이 대충 안 그려지나? 거짓말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갓난아기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편리한 핑계군. 최태진이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해. 네 어미는 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해버렸지. 너만 이순옥이 품에 남겨둔 채로. 왜 그랬을까? 그가 다시 봉투에서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어머니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남자. 태성그룹 선대회장 최학수였다. 내 어미와 내 아버지는 무려 2년이나 비밀스러운 내연 관계였다. 그리고 그 끝에 아주 영구적인 흔적을 남겨버렸지. 지우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최태진이 또 다른 문서를 팔락거렸다. 20여 년 전 네 어미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남몰래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지다. 한지우, 너와 내 아버지 최학수의 친자 확률 99.99%. 즉, 넌 나와 피를 나눈 이복남매라는 뜻이지. 주방의 차가운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평생 자신을 짓밟고 경멸했던 이 오만하고 끔찍한 괴물이 자신의 혈육이라고? 아버지는 결코 널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최태진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사생아의 존재는 완벽한 태성그룹 일가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네 어미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떨어지라고 요구했지. 네 어미가 그 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는 건 꽤 놀라운 일이지만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우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한 거냐고.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 스스로 숨어버렸을 뿐. 최민재가 뒤에서 깐족거렸다. 참 웃기지 않아? 태성그룹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핏줄이. 그동안 우리 집안 레스토랑에서 찌꺼기나 치우며 손님들 수발을 들고 있었다니. 닥쳐라 민재야. 최태진이 싸늘하게 제지한 뒤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널 부른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난 네가 가진 권리를 인정해줄 마음이 추호도 없다. 다만 넌 입을 다물어야 해. 최태진이 한 발짝 다가왔다. 첫 번째 선택지. 성심병원. 네가 들은 계획.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네 출생의 비밀까지. 모조리 무덤까지 가져가라. 그럼 네 할머니는 최고급 VIP 병동에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할 것이며 너에겐 평생 먹고 살 연금을 주겠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 끝까지 기자들을 만나고 정의로운 투사 행세를 하려 든다면 널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천박한 꽃뱀으로 만들어주마. 재벌가에 숨겨진 핏줄이라는 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넌 물론이고 이순옥까지 평생을 조롱과 수치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지. 지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에게 최태진과 같은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온몸을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끔찍하게 만들었다.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혈육의 정이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했습니다. 지우가 이를 꽉 깨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역겨워요. 당신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돈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최태진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고통인지 분노인지 모를 기이한 그림자가 스쳤다. 핏줄, 내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다. 자신이 버린 그 딸자식 하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 평생을 바쳐 그룹을 키워낸 정실 자식인 내가 아니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너를 말이야. 내년이 내 아버지의 사랑을 도둑질해 갔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흔들림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의 돈도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정의뿐입니다. 할머니를 속인 죗값, 병원을 폐쇄하려는 음모, 그리고 내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대가. 난 당신의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겠습니다. 어리석은 년. 최태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어둠 속에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튀어나왔다. 이 계집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 주제 파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교육해주면서 경호원들이 지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던 찰나 뒷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주방을 덮쳤다. 전원 동작 그만. 경찰입니다. 손 들고 그 자리에 멈춰. 수십 명의 경찰들이 권총을 빼들고 들이닥쳤다. 최태진과 민재는 경악하여 굳어버렸고 경호원들은 즉각 양손을 들고 항복했다. 불빛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 강혜린 기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선명하게 빨간 불이 켜진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최태진이 고함을 질렀다. 감히 내 영업장에 경찰을 끌고 들어와? 최태진 회장,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강 기자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방금 당신이 한 협박, 폭력 교사, 과거의 악행에 대한 자백까지 이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담겼거든요. 불법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어. 경찰의 합법적인 영장을 받아 진행한 공조수사라면 얘기가 다르죠. 오늘 아침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전달받았거든요. 태성그룹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엔 충분하고도 넘쳤죠. 지우는 얼얼한 충격 속에 강 기자를 바라보았다. 강 기자님, 어떻게 여길? 강 기자는 대답 대신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경찰들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는 작고 여윈 체구의 여인이 나타났다. 할머니, 순옥 할머니였다. 병든 몸이었지만 평생 억눌려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네가 오늘 밤 나갈 때부터 직감했다. 지우야. 할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무모한 짓을 하러 간다는 걸. 그래서 내가 직접 강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모든 서류 원본을 경찰에 넘겼지. 할머니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최태진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25년을 숨죽여 살았다. 네 아버지가 내 딸을 망가뜨리고
내 놈이 내 평생의 노력을 짓밟았을 때도. 하지만 오늘 밤 내 입으로 내 손녀를 죽이려 협박하는 꼴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세상은 이제 너희 일가가 어떤 쓰레기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최태진은 태어나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는 변호사를 부르라며 핏대를 세웠고 최민재는 겁에 질려 훌쩍거렸다. 지우는 휠체어로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여자의 뜨거운 눈물이 교차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났지만 출생의 비밀과 어머니의 행방이라는 더 거대한 진실의 문이 막 열리는 참이었다. 경찰청, 취조실, 박대기 의자, 밤을 꼬박 세운 지우와 순옥 할머니는 경찰이 건네준 따뜻한 캔 커피를 쥐고 담요를 덮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태진과 최민재는 각각 독방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할머니, 지우가 오랜 침묵을 깼다. 엄마 이야기, 최학수 회장과의 일, 전부 사실인가요? 순옥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깊은 상실의 고통이 주름진 이마에 묻어났다. 네 엄마, 내 예쁜 서연이. 그 애는 지금의 너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 강단 있는 아이였지. 내가 태성그룹에서 통역사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서연이가 갓 20살이었어. 딸을 내 옆에 두고 보호하고 싶어서 비서실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줬지. 내 평생 최악의 오판이었다. 순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최학수 회장은 서연이를 보자마자 탐을 냈다. 그 애의 젊음, 밝은 에너지를 말이야. 처음엔 그저 친절한 고용주인 줄 알았어. 하지만 둘은 은밀히 깊어졌지. 서연이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최 회장 역시 자신의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방식으로 서연이를 사랑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돌변했어요. 그렇지. 너를 가졌다는 걸 알자마자 최학수는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다. 서연이는 단호히 거절했어. 돈이 아니라 내 아이를 세상에 떳떳하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 멍청할 정도로 순진한 아이였으니까 그 사랑이 재벌의 야망과 체면을 이길 거라 믿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최학수의 정실 부인, 즉 최태진의 어머니인 박명희 여사가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녀는 무서운 여자였어. 최 회장에게 이혼 소송과 그룹의 치부를 세상에 까발리겠다고 협박했지. 최 회장은 결국 자기 핏줄 대신 그룹을 선택했다. 서연이에게 2번 다시 자신을 찾지 말라며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던졌어.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 뼛속까지 자존심이 샜으니까 제 핏줄을 부정하는 인간의 더러운 돈 따윈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지. 그리고 며칠 뒤 널 요람에 눕혀둔 채 우유를 사오겠다는 쪽지 하나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정말 태성 일가가 엄마를 해친 건 아닐까요? 순옥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수십 년간 그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았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흔적 하나 없었다. 하지만 지우야, 한 가지 내가 네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도저히 헛된 희망을 줄 수가 없어서 숨겼던 거란다. 그게 뭔데요? 5년 전 우편함의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한 통 왔었단다. 단 한 줄, 그 아이는 잘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지. 놀라운 건 그 문장이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다는 거다. 내 엄마와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밀 이야기할 때만 쓰던 우리 둘만의 언어. 지우의 동공이 지진 나듯 흔들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때 취조실 쪽에서 강혜린 기자가 상기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우 씨, 놀라운 소식입니다. 최민재가 형량을 줄이려고 아는 걸 죄다 불고 있어요. 최태진이 평생 감춰왔던 비밀을요. 최학수 선대 회장이 죽기 전 지우 씨의 어머니 한서연을 외국으로 빼돌려 철저히 신분을 세탁해 주었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론 보호였지만 본처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유배나 다름없었죠. 최태진의 비밀 개인, 금고 안에 그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답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간 할머니 곁을 지키다 오성호 셰프의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 내 폰이 해킹당했다니. 오 셰프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괜찮아요. 셰프님 탓이 아닌걸요. 지우야, 사실 내가 네게 꼭 전해야 할 물건이 있다. 내 어머니 서연이가 내게 남기고 간 거란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셰프님이 저희 엄마를 아세요? 오늘 밤 영업이 끝나면 레스토랑 창고로 오렴. 모든 걸 설명해 주마. 자정 무렵 불 꺼진 골든 오키드 창고. 먼지 쌓인 식자재 박스들 사이에서 오성호 셰프는 작은 철제 금고를 꺼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열쇠로 자물쇠가 열렸다. 내 어머니와 나는 내가 말단 보조 요리사이던 시절 꽤 친하게 지냈어. 외롭고 힘들던 시절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지. 서연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나를 찾아왔단다. 나중에 자신의 딸이 어른이 되어 진실을 마주할 만큼 강해졌을 때 이 상자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금고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싼 보따리가 있었다. 그 안에서 3가지 물건이 나왔다. 밀봉된 편지 한 통, 임신한 서연의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프랑스 여권. 여권에 적힌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었다. 마리킴. 최 회장이 서연이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만들어준 위조 여권이었다. 살기 위해선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겠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20년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 지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 있겠지. 지우야, 엄마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게 아니란다. 널 살리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태성의 박명희 여사는 네 목숨을 위협했어. 그녀는 내 피가 섞인 널 살려둘 생각이 없었지. 최 회장은 날 프랑스로 도피시키는 대가로 넌 떼어놓고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태성의 핏줄을 이영만리에서 키울 순 없다는 어쭙잖은 자존심이었겠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널 외할머니 품에 남겨두는 것만이 내 목숨을 구하고 널 가장 사랑받게 하는 길이었어. 엄마는 파리에 있을 거야. 그들이 날 찾지 못하게 마리킴으로 살아가며 번역일을 하고 있겠지. 언젠가 최태진의 그늘이 걷히고 네가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르 레피지드 샘, 리 레퓨지드 샘 이라는 작은 카페로 와주렴. 엄마는 매주 일요일 아침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내가 존재했던 모든 순간을 다 바쳐 널 사랑해. 네 엄마 서연. 편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엄마가 살아있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오 셰프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다음 날 강 기자의 연락이 왔다. 법원의 압수수색으로 최태진의 비밀 금고가 열렸고 선대 회장 최학수가 죽기 전 딸 지우에게 남긴 수백억 대의 신탁 기금 서류와 서연의 생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었다. 최태진은 아버지의 재산이 사생아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지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다. 당장 파리로 가야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파리행 비행기 안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영겁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남은 순옥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꽉 쥐며 당부했다. 가서 내 딸 서연이를 데려오너라. 내가 용서한다고,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고 꼭 전해주렴. 일요일 아침 몽마르트르 언덕의 좁고 낭만적인 자갈길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부서졌다. 거리의 화가들이 캔버스를 펴고 아코디언 선율이 공기 중을 떠다녔다. 지우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다. 마침내 고풍스러운 차양 아래 작고 아담한 카페를 레피지드 샘, 레크레퓨지드 샘이 나타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뛰었다. 20년이다. 과연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나를 알아볼까? 지우는 문손잡이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커피 향과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그리고 창가 옆 작은 2인용 테이블. 그곳에 은빛으로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린 여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여인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인의 찻잔을 든 손이 멈칫했다. 여인의 눈동자가 무섭게 흔들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얼굴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속 미소와
똑같았다. 주름이 패고 세월의 풍파가 묻어났지만 분명 지우의 거울 속 모습과 맞닿아 있는 핏줄의 얼굴이었다. 여인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우야. 한국어였다.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딸의 이름.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가냘팠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엄마, 엄마. 두 여자는 카페 한가운데서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서연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지우의 머리카락, 얼굴, 어깨를 정신없이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내 아가, 내 불쌍한 아가. 정말 네가 온 거니? 정말 내 지우가 맞니? 네 엄마, 제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주변의 프랑스인 손님들은 이 극적인 상봉의 사연은 알지 못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감정에 동화되어 숙연한 얼굴로 눈시울을 붉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수십 년 치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또 울었다. 파리에서 마리 킴으로 숨죽여 살아온 엄마의 삶, 한국에서 통역을 배우고 웨이트리스로 버텨온 지우의 삶, 독일어로 그자들을 쏘아붙였다고? 하하, 과연 내 딸이구나. 우리 엄마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이제 파리 생활은 정리하세요, 엄마. 한국으로 돌아가요. 할머니가 기다리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돌아가도 될까? 늙고 병든 엄마를 두고 도망친 못난 딸인데 할머니가 전해달라셨어요.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으니 당장 당신 딸을 데려오라고.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길고 길었던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휠체어를 탄 이순옥 여사와 오성호 셰프, 그리고 강혜린 기자가 초조하게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은발의 한서연이 걸어 나왔다. 엄마. 서연이 휠체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 안고 목 놓아 통곡했다. 내 새끼, 내 딸 서연아.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만 있으면 된 거다. 새 모녀의 눈물겨운 포옹이 공항 로비의 벅찬 감동을 자아냈다. 그 무렵 대한민국은 태성그룹 게이트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강혜린 기자의 특종 보도는 세상을 뒤흔들었고 최태진과 최민재는 온갖 횡령, 배임, 협박,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성심병원은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기업인들의 후원연합체에 의해 인수되어 자선 무료병동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되었다. 최학수 회장이 남긴 막대한 신탁기금의 정당한 상속자가 된 지우에게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외교기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7개 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재벌가의 상속녀. 그러나 지우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전액 무료 어학학교를 설립했다. 할머니가 지우에게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선물했듯 돈이 없어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외국어라는 무기를 쥐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의 이름은 서연, 순옥, 랭귀지 스쿨이었다. 따스한 봄날 오후, 새집의 넓은 정원, 이순옥 할머니와 한서연이 파라솔 아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던 지우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있잖아요. 저 이번 일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뭔데,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다. 제가 구사하는 언어가 7개가 아니라 8개였다는 거요.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언어. 서연이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 언어가 무엇인데? 지우가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저는 그 위대한 언어를 두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마스터했거든요. 세 모녀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쪽 하늘 위로 석양이 붉고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이자 결코 꺾이지 않을 세 여자의
눈부신 미래를 알리는 찬란한 신호탄이었다.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어두운 밤은 없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해낸 그녀들은 스스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